오늘은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통해 톨스토이가 생각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드레이는 무척이나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남자입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첫 아들을 낳다가 죽고 안드레이는 아들에게도 그다지 애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사별 후 안드레이가 나타샤를 만나 첫눈에 반합니다. 그는 마치 답답한 방에서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온 것처럼 영혼 속에서 새로운 기쁨을 느꼈다. 나타샤 로스토바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들지도 않았다.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머릿속에 그려보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 그의 삶 전체가 새로운 빛 속에서 떠오르고 있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길을 쓰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출구 없는 비좁은 틀 속에서 부산을 떨고 있나? 삶 전체가 충만한 기쁨과 함께 내 앞에 열려 있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 처음으로 행복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들의 교육에 신경을 써야겠다고 교사를 구해 아들을 맡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그 다음에는 퇴직하고 외국에 나가 영국과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둘러보기로 마음먹었다. 내 안에서 이토록 많은 힘과 젊음을 느끼는 동안에는 스스로의 자유를 누려야 해. 그는 속으로 말했다. 피에르가 오라.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가능성을 믿어야 한다고 했지. 이제 난 그 말을 믿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자. 살아있는 동안에는 살아야 하고 행복해야 해. 그는 생각했다. 안드레이와 나타샤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나타샤는 피에르의 바람둥이 처남 아나톨을 만나 뜨거운 사랑에 빠집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아나톨이 붉어진 눈으로 차분하고 집요하게 그녀를 바라보던 어느 한순간 나타샤는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모스크바가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다. 나타샤는 질문을 하고 얼굴을 붉혔다. 그와 말하는 동안 자신이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던 것이다. 아나톨이 그녀를 격려하듯 빙그레 웃었다. 처음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즐겁게 만드는 게 뭐겠습니까? 예쁜 여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는 그녀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회전목마 놀이에 올 거죠, 백장령에? 제발 오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그녀의 꽃다발에 손을 뻗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이 가장 예쁠 겁니다. 와요, 사랑스러운 백작영에. 그리고 그 꽃은 증표로 내게 주세요. 왈츠를 추는 동안 즉 아나톨은 그녀의 허리와 손을 잡으며 그녀가 매혹적이라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나타샤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다정한 눈빛과 미소에 너무나 자신만만하면서도 부드러운 표정이 어려 있어서 도저히 그를 쳐다보며 자신이 하려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난 약혼한 몸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녀는 서둘러 말하고는 그를 흘낏 쳐다보았다. 아나톨은 그녀의 말에 당황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내게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가 말했다. 나는 미치도록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당신이 매혹적인 게 내 잘못입니까? 얼마 후 아나톨과 나타샤는 야반 도주를 계획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피에르가 처남 아나톨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만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평온이 있다는 것을, 당신은 지금 즐기고 싶은 욕망 때문에 인생 전부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결국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 같은 여자들하고나 어울려 놀아요. 그런 여자들과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여자들은 당신이 자기들에게 뭘 원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똑같은 방탕의 경험으로 당신을 상대할 만한 무장을 갖추었어요. 그러나 아가씨에게 결혼을 약속하고 속이고 유괴하는 것은 어떻게 당신은 그것이 노인이나 아이를 구타하는 것과 같은 비열한 짓이라는 사실을 모릅니까? 피에르는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의문에 찬 시선으로 아나톨을 쳐다보았다. 그건 내 알 바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나톨이 말했다. 그건 내 알 바 아닙니다. 또 알고 싶지도 않아요. 오, 이런 비열하고 냉혹한 족속들. 피에르는 이렇게 말하고 서재에서 나가버렸다.
아나톨과 나타샤의 야반 도주는 어떤 사정 때문에 실패합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두 친구 안드레이와 피에르가 대화를 나눕니다. 들어봐요. 우리가 페테르부르크에서 한 논쟁을 기억합니까? 피에르가 말했다. 기억해요? 기억해. 안드레이 공작이 서둘러 대답했다. 난 타락한 여자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았어. 난 그렇게 못해. 이 세상에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고 씨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도 취임식 때마다 성스러운 책에 손을 얹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신의 말씀을 실천할 듯 맹세하지만 미국의 적을 용서하는 경우를 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가 아니라 남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해야 한다고 씨부리는 자들은 죄다 거짓말쟁이들이고 위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에게 위해를 가한 자들에게 용서가 아닌 보복을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를 씨부리는 거짓말쟁이들과 위선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욕을 용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교의 율법을 따른다. 그 율법에 따라 우리는 모스크바에 그토록 많은 교회를 세웠어. 그런데 어제 한 탈영병은 죽도록 채찍질을 당했고 바로 그 사랑과 용서의 율법의 종인 사제가 처형에 앞서 병사에게 십자가에 입을 맞추도록 했다. 피에르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가 아무리 익숙해졌어도 모두가 묵인하는 이 모든 전반적인 거짓이 마치 새로운 무엇인 양 매번 그를 놀라게 했다. 전쟁터에서 심각한 부상을 당한 안드레이는 우연히 나타샤를 다시 만납니다. 나타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었고 안드레이는 나타샤를 용서한 후 곧 죽습니다. 감동적이지요? 하지만 나는 안드레이가 피에르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삶에서 진정한 불행은 두 가지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 바로 양심의 가책과 병이지. 이 두 가지 악만 없으면 그게 행복인 거야. 이 두 가지 악을 피하면서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현재 내가 터득한 지혜의 전부야. 아내와 어린 아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안드레이는 죽을 정도의 병 또는 부상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행복하게 살면서 나타샤는 끝끝내 용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기적인 안드레이는 아내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타샤를 용서할 자격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죽기 직전에 참회와 용서는 거짓이고 위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은 피에르에게 엘렌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두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전부터 타락한 여자였던 엘렌은 결혼 후에도 사교계의 뭇 사내들과 바람을 피웁니다. 피에르는 아내의 애인 돌로호프와 결투를 벌인 후에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내가 그녀와 결혼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는 물었다. 내 잘못은 내가 그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한 것. 내가 자신도 그녀도 속인 것이다. 그래, 난 그녀를 사랑한 적이 없어. 피에르는 혼잣말을 했다. 난 그녀가 타락한 여자라는 걸 알았어. 그는 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차마 인정할 수 없었던 거야. 피에르는 참으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결국 피에르는 엘렌과 헤어지고 엘렌이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그 여자, 즉 피에르의 타락한 아내가 어딘가에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에르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탕자들은 이 남자 막달라 마리아들은 여자 막달라 마리아들과 똑같이 바로 그 용서받으려는 기대에 바탕을 둔 무죄에 대한 자각의 느낌을 은밀히 품는다. 이 여자는 이토록 극진한 사랑을 보였으니 그만큼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 남자도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는 그가 많이 즐겼기 때문이다. 빌라르스키, 공작 영예, 의사, 그리고 요즘 만난 사람들과 피에르의 관계에서는 사람들의 호의를 끌어내는 새로운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 각자 나름대로 사물을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볼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로서는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예전에는 피에르를 동요시키고 자극했던 개개인의 이런 당연한 독창성이 이제는 그가 사람들을 향해 갖게 되는 관심과 공감의 토대가 되었다. 자신의 삶과 타인들의 시각 사이에 혹은 자신과 타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그리고 때로 절대적인 대립은 피에르를 기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온화한 조소를 짓게 했다. 사랑? 대체 사랑이 무엇인지 안드레이는 생각했다. 사랑은 죽음을 방해한다. 사랑은 삶이다. 모든 것, 내가 이해하는 모든 것, 내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이유는 단지 내가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데 다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예뻐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서 예쁜 거야. 난 나의 손가락을 사랑할까? 난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이 손가락을 자르면 사랑이 곧 삶이라는 톨스토이의 말을 내가 해석하길 사랑은 곧 나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생명을 존중하는 것, 내가 존중하는 것들이 내 주위에 존재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즉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것을 잘라버리는 것도 내 삶을 위한 사랑입니다. 썩어 문드러진 손가락을 자르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몸속에서 기생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내 몸의 일부분인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도 삶이고 사랑입니다. 내 삶을 위하여 내 주위에 있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을 잘라내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도 나의 삶이고 나의 사랑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